안녕하세요, 정사부입니다. 폭격기 사격장이었던 화성 매양리가 지금은 아이들의 야구장인 드림파크가 되었지요. 그런데 다시 전투기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꿈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화성시를 지켜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손석희가 아니라 손석희입니다. 50년 동안 폭격기 사격장이었다가 주민들의 힘겨운 싸움 끝에 아이들의 야구장이 된 곳 화성 매양리를 아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곳에 다시 전투기가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기 이전에 화약 냄새와 소음의 공포를 먼저 알게 하고 싶진 않은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전투기 활주로로 가로막히게 할 수는 없겠죠. 화성시를 지키는데 다 함께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윤가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익제보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명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로 인정받는 절차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신분 노출의 위험이 높아 실제로도 진상규명 단계에서 신분이 노출되면서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익명제보 인정만으로도 공익제보자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지금이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공익을 위한 활동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정치 신세계샵에도 놀러오세요. @폴리월드.샵.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을 출발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레바논에 주둔하는 우리 동명부대의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것으로 대통령 특사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오보 등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해 위반 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주기지 공사 지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취하했습니다. 청와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급등 급락 사태와 관련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첫 헌법개정 의원총회를 통해 헌법 전문가 국민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학교의 여유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자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수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우 송은정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나가셨어요. 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날씨도 추운데 공항 가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이실 거예요. 그래서 네. 더 일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오전에 9시 조금 넘어서 네, 출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9시 반 정도에 이제 출국하시는 장면들이 사진으로 올라오고 했는데요. 네, 우리 여사님 오늘도 우아하신 자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상세 일정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데 3박 4일간의 일정. 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오늘 도착하신 다음에는 제중국 한국인 간담회, 그다음에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또 비즈니스 포럼 이렇게 경제 관련된 그런 포럼들에 참석을 하신다는 거고요. 네, 일정을 보면 주로 네. 이제 그 경제와 관련된 일정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목요일 14일에는 네. 공식 환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간 학대 정상회담, MOU 서명식, 그리고 국빈 만찬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25주년 수교 25주년 기념 문화교류의 밤. 네, 또 맞습니다. 내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저 자리에 음악회가 이제 준비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우리 작곡 오소리께서 했던 네. 것 같은데 다음 날에는 이제 좀 특이한 게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이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리커창 총리하고 장도장 전임대 상무위원장 면담하신 다음에 이제 충칭으로 넘어가시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쉬실 수 있을 것 같고. 베이징 대학 연설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것은요.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프랑스에서 소르본 대학 연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그 공대로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그 중국의 엘리트 산실인 무슨 공대가 있어요. 네. 또 잊어먹었어. 네. 네, 거기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문들이 굉장히 그 주옥 같은 명연설이었거든요. 굉장히 그 세계 질서와 관련해서 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연설들이었는데 그래서 베이징 대학 연설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내용도 아마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충칭에 가서는 당연히 우리 이제 예상했던 대로 네. 그 우리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을 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한중 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 포럼이 있답니다. 네. 거기 가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가 네.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아주 각광받고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오찬을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자동차 또 들리신다 그런 일정이 네. 있습니다. 뭐 일정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늘 그러셨지만 네, 쉴 틈 없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 다녀오셔야 될 텐데, 그, 언론들은 뭐 이 와중에도 홀대론 타령 계속 어제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딱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홀대론, 굴욕 외교. 이거를 거의 디폴트로 우리 대통령이 어디 무슨 외교를 하면은 무조건 그냥 이 두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 언론들입니다. 왜 그럴까? 이제 참, 이제는 이상한, 신기하기까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적폐 세력의 본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폐 세력들에게 그동안 온갖 부역질을 했던 언론이기 때문에 네. 그 언론들이 시민들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언젠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뇌가 굳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그 정상회담 결과, 한중 정상회담 있은 이후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방식을 공동 언론 발표냐 아니면 그냥 일반 언론 발표냐 나중에 그냥 언론 발표다 그러니까 각자 하는 거라고 이제 변경해서 공지했더니 또 그거 가지고 아주 신이 나서 막 기사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보면은 홀대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전 결례를 우리가 당했다 이런 이야기. 이미 방중길이 이미 험난하다, 이미 가는 길이 무겁다, 이미 그런 이야기를 갈 때부터 막 죄를 뿌리는 이야기들을 그냥 무시당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하러 미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맞아요. 트럼프가 국빈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아베하고 뭘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특히 우리 주변에 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네. 이런 나라들과의 어떤 외교 행보에서는 무조건 뭔가 막 저거 굴욕이야, 저거 무시당했어, 그런 거를 계속 그렇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찾기 시작하면 뭐든 논리적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가과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주 쉽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제3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 4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또 우리가 만나거나 혹은 그분들이 들어와도 대통령들이 오거나, 우리가 아세안 회의를 하러 가거나 해도 기사도 안 써주잖아요. 그거 완전히 또 무시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대주의에 쩔어있는 언론들이다. 외교부에서 어제 그 설명을 좀 내놨어요. 지금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대해서 형식이 뭐 공동이냐, 뭐 별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라고, 어제 기사 중에 아주 웃긴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목이 빈손으로 우리 대통령이 돌아오길 고대하는 거예요. 네. 예약된 빈손? 이런 제목. 게다가 또 좀 멍청하기도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제 사드를 풀러가는데 이미 경색됐다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사드 풀러 중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문화 홍보원, 우리 정부에 여기에서 그 중국 언론 내용을 오히려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기사들 있잖아요. 그거를 막 해석해가지고 소개하는 카드 뉴스까지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청와대 그 페이스북에 또 같이 막 링크가 돼 있고 하는데 오죽하면 저런 거를 직접 열심히 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막 어떻게 대접을 할 거다. 한국 대통령이 뭘 좋아한다부터 뭐 여러 가지 아주 분위기 좋다. 지금 이미 많이 해빙이 됐다. 이런 식의 논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해석해서 소개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기사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외신을 봐야 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죠. 물론 어느 때고 그러지 않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친일의 역사를 갖고 있고 독재 권력에 부역했던 역사를 갖고 있고 그야말로 정말 프랑스처럼 그 부역 세력이 한 번도 처단받지 않았던 곳이 거의 유일한 곳이 언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전통이 면면이 내려오면서 의전 총리라고 했던 황교안이라든지 그리고 한복 입고 싸돌아다녔던 박근혜라든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거는 찬양했던 그 언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의전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사모관대하고 개똥폼 잡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이도 전군 사관생도들 다 모아놓고 졸업식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하고. 그러니까 저쪽 애들 특징이에요. 그게. 그런 의전, 폼 잡는 거, 형식. 그래서 서열 중시하고. 이걸 우리가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하루하루 언론을 진짜 언론을 싹 다 밀어버리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겁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소리 맨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인 2박 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마지막 일정이 레바논이었어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인 우리 동명부대에 들렸었죠. 레바논은 굉장히 지금 민감한 지역이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장 반군 헤즈볼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또 레바논이고, 정말 참 걱정스럽죠.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러 사항도 듣고 대통령께서 이제 감사 인사를 또 전하신 거를 또 전달해 드리고 시계도 당연히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뭐 건의들이 좀 있었나 봐요. 좀 노후 시설도 많이 있다고 해요. 나간 지가 좀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개선 사항들 같은 거 건의를 받고 보완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 이런 약속도 하고 왔다고 하는데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또 하필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장병들이 좀 불안할 텐데. 이스라엘은 뭐 지금 로켓포 날아다니고, 탱크하고 뭐 공중전도 지금 있었다고. 그리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로켓포 발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군이 또 탱크하고 전투기 끌어다가 지금 그 하마스 쪽 다시 또 폭격하고 나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이거든요. 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뭐 어제도 외교부에서 올린 그 경고문, 안내문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지금 레바논에 가족 보내놓고 있는 우리 그 국민들 심리는 지금 굉장히 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또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내줘서 참 여러모로 이것저것 다 신경 쓰신 대통령이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일정이 지금 바쁘시잖아요. 중국 가셔야 되니까. 아마 마음 같아서는 대통령이 직접 다른 일정이 이렇게 좀 겹쳤으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유럽 순방길에 중간에 이라크를 들렸다가 오셨던 거잖아요. 뭐 그런 일정이라도 좀 겹치면 아마 들리셨을 것 같은데
그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대통령 대신해서 옆에 있는 비서실장을 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른팔 보내신 거죠. 그 비서실장이 그래서 상식적으로 뭐가 문제냔 말이야. 그러니까요. 저런 상황에 우리 군인들 보러 가는 비서실장한테 시계 배달하러 갔다고 떠들고 있던 MBC는 왜 사과보도 정정보도 안 합니까? 언론들 정말 정정보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미디어오늘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 크로스 체크를 했다. 근데 그 크로스 체크라는 게 어제 제가 자세히 기사 내용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명박의 그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 간 거 아니냐라는 정부 관계자 말을 MBC가 보도했잖아요. 네. 그걸 체크를 어떻게 했느냐? 청와대 관계자한테 했어요. 근데 청와대 관계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네. 이걸 갖고 지금 크로스 체크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와대 쪽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UBC 홈페이지 가시면 고일석 기자가 청와대 쪽 저희야말로 진짜 청와대 복수 관계자 취재를 했습니다. 2명을 취재했는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야기부터 할게요. 네. 사실 확인 제대로 해라. 굉장히 셉니다. 네, 기분 안 좋은 거 탁 티를 냈어요, 이번에. 오늘 일부 방송사에 확인되지 않은 과감한 보도에 유감을 표시한다. 과감한 보도라는 표현. 이것도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나댔다는 얘기, 나대지 말라는 얘기죠. 네. 쉽게 얘기해서 무모한 그렇죠. 보도거든요. 사실은 과감하다고 표현했지만 무모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MBC는 크로스 체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미디어오늘 통해서 보도를 하잖아요. 미디어오늘은 지금 MBC를 또 무슨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취재를 이렇게 MBC 해명만 이렇게 실어가지고는 미디어 비평지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크로스 체크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정부 관계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 우리가 그래서 고일석 기자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라면 외교부? 근데 외교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교부도 대통령 비서실장 동선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사실상 임종석 비서실장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청와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MB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로부터 크로스 체크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청와대에서 아니라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명박 비리와 관련돼 있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를 했을 텐데 그러면 조국 수석이라든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사안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어디서 지금 이명박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명박 원전 비리를 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보세요. 일단 이명박 비리와 관련돼 있으면 검찰이잖아요. 검찰은 여러분들 이제 다 보셨다시피 지금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검찰도 아니야. 국정원? 국정원 지금 그 적폐 수사 대상이에요. 저기 개혁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의 개입을 이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명박 비리를 국정원이 조사한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정부 관계자가 어디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크로스 체크 부분. 청와대, 저희가 어제 청와대 복수 관계자, 그야말로 2명의 고위 관계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 뭐야 이거. 맞습니다. 지금 첫 시작이잖아요. 최승호 체제. 어제 박광원 의원 인터뷰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 MBC도 사실상 수뇌부만 바뀌고 나머지 조직은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해직 기자들 쫙 쫓아내고 나서 그 잠실 교육 보내고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시용 기자들을 채용을 해놨는데 이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최승호 사장 체제가 그 시용 기자들을 전부 지금 대기 발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국이 실제 취재 인력이 굉장히 몇 명 없대요. 전체 해봐야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체제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건지 의도적인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완곡하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청와대에서는 잘해보려고 과잉 의혹이 빚어낸 일 아닌가 이렇게 선의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최승호 사장이 과거 PD 시절에 트위터에 썼던 표현대로 하면 글쎄요. 이걸 선의로 과잉 의혹이 빚어낸 실수일지는 지금 MBC가 내놓고 있는 해명을 보면 그러니까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상하죠? 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최승호 PD 시절의 표현대로 하면 의도적으로 뭔가 개입해서 이런 오보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폐 세력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해 주는데 아주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이거 최승호식 어법 그대로 지금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워낙 의혹 좋아하고 뭐 음모론 PD 스타일인데 지금 뭐 크로스체크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최선의 확인 작업을 거쳤다. 최선의 확인 작업이라는 도대체 뭡니까? 크로스체킹도 했다. 보세요. 이런 걸 지금 어떤 머리 나쁜 사람들은 아예 언론이 뭐 그런 의혹도 제기할 수 있지. 이게 무슨 의혹 제기입니까? 예? 머리 나쁜 티 내지 말고 진짜. 나 머리 나쁜 사람 진짜 싫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 최소한의 그래도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어야 의혹이 나오는 건데 그냥 막 갖다 찍어 붙였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미디어 오늘 그 기사 제가 이따 너무 웃겼는데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단독 첫 보도인 만큼 사실 확인을 거듭했고, 그러니까 그 거듭했다는 게 결국은 정부 관계자 누군가한테 이명박 수사하러 갔대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 그게 여러 번 사실 관계를 거듭한 거래요, 이게. 거기다가 기사 문장도 신중히 검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신중히 검토한 문장이 시계 배달이나 하러 갔을 리 없다, 그거예요? 정말 수준이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 문장을 보면요. 명색이 청와대 이인자가. 그러니까요. 아니, 명색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높아,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훨씬 높이 떠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선민의식에 쩌는 군인들은 개돼지고 명색이 청와대 2인자가 시계를 배달하러 중동에 갔을 리 없다는 의문이 커지면서 네.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뭐 MBC 시각으로는 비서실장이 무슨 시계나 배달하러 가?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게 과거에 권위주의에 찌든 맞죠. 의전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의전이나 갖고 그런 험한 일은 하지 않고 하던 그 시대 시각으로 지금 비서실장을 바라보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명색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요. 그 문장 안에 비서실장도 얕잡아보고 군인들은 그냥 더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딱 그냥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적폐청산 국면에서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해서 첫 꼭지로 보도했는데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는가 봐요. 적폐청산을 도와주려고 자기네가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야, 청와대가 적폐청산 의지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그 증거를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정말 안심합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지금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고 실제로 그동안 청와대가 보여준 게 있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갑자기 청와대가 적폐청산에 최선봉에 섰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에 최선봉이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과거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 인적 청산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보도를 하면서 MBC는 청와대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준다. 뭐 이런 좋은 호의를 가지고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MBC가 지금 뭘 열심히 해보려다가 지금 빚어낸 일이 아니냐 이렇게 선의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착각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말이 안 된다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설명을 드렸고 아니 참.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배현진 아나운서죠? 네. 뭐 하루아침에 날렸다고 또 시민들이 뭐 욕하기도 했잖아요. 절차성 없었다. 그거랑 지금 결국은 그게 자기가 잘했고 우리 대통령도 좀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욕먹으니까 혹시 그걸 덮으려고 비슷한 내용을 썼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빨리 정정보도 하십시오. 청와대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라는데. 아니, 청와대 공식 입이 그 윤영찬 수석 아닙니까? 청와대 공식 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엎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던가. 왜 공식적인, 아니,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공식적인 입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정부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맞아요. 공식 입이 이야기하는 거를 믿지를 않고 자기들 따로 들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 정부에 무슨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무 말 안 했잖아. 그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어. 그럼 그 정부 관계자가 누군지 밝히세요, 그러면. 이게 대단한 무슨 비리를 파헤쳐서 내부 고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불이익 받을 게 없어. 다만 불이익 받아야 될 게 있다면 이불을 함부로 놀린 죄야. 100% 제가 확신하는데요. 그 정부 관계자라는 놈이 어디 찌라시 보고 대충 읊은 거예요. 내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자 생활 해본 사람들 다, 그죠? 저랑 비슷한 생각 할 거예요. 기자들 다. 왜냐면은 이게 정말 대단한 특종이라면 이 기사로 지금 전 언론이 도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전 비리를 캐러 갔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뉴스를 왜 다른 언론에서는 안 받았어요. 대대적으로 쓰지를 않습니까? 보통 이런 대단한 특종이 나오면 모든 언론이 따라 쓰잖아요. 근데 왜 다 아무도 안 쓸까? MBC 기사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정보도 하세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그 미디어 오늘에서 할 마지막으로 때까지 조질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아직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그 정정보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윤영찬 공산党쪽이 정정보도 해라 말로만 했지 서류를 뭐 접수한 게 없다. 이런 또 쉴드를 쳐줬더라고요. 미디어 오늘 기사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맺어졌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걸어서 때려 잡으라는 건가요? 그때까지 버티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정말 국민참여수석이 정정보도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서류가 접수될 때까지는 효과가 없다고? 언제부터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썼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식각 한번 물어봐라. 너무 구차하지 않아? 미디어 오늘도 그따위로 기사 쓰면서 미디어 비평지라고 그래? 그러게 말입니다. 어쩌면 또 이 얘기를 또 JTBC에서도 또 옮겨가고 또 미디어 오늘 얘기하니까 또 김도영 기자 걔 생각나네? 아직 네. 거기는 한겨레 안수찬 문바드라 덤벼보다 더 심한 말을 했었죠. 네, 안수찬이랑 세트로 그때 같이 그랬었죠. 하여간 그 임종석 특사 관련해서 이 얘기 말고도 이제 소설들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 몇 가지 보여드리면 하나는 이제 약간 그 제목에서 묘한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예전 주사파 출신이라서 이제 북한 문제에서 빠지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상기시키는 교묘한 내용의 또 기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임종석이 24시간이 계속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왜 어디 갔다가 사진 한 장 찍고 간단하게 움직였잖아요. 대통령처럼 같이 취재단이 가는 게 아니니까. 24시간 이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일정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기사 또 웃겼고요. 최고 웃기는 기사는 조선일보입니다. 아니라니까 더 궁금. 아이고야 정말 아니라니까 더 궁금하다. 그 대북 접촉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더 궁금하다. 그러면 뭐 기라고 말해야 되나요? 궁금하지 말라고? 뭐 어떡하라는 건지. 정말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 네. 정말 많습니다. 예. 이런 언론들의 이런 기사들을 정말 볼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말 멀리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답답한 이야기. 사실 우리 이번 이 문제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뭐 하다못해 우리 민주당에서도 좀 이거에 관련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답답한 얘기 했는데 다음 소식이 조금 관련돼 있어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서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심사를 아주 좀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또 오보, 막말 및 부당해직 징계 방지의 조건을 그 이행 실적을 봐서 그것도 점검해서 같이 이제 합쳐서 하겠다는 거죠. 네. 오보 얘기를 계속하다가 지금 이 얘기 나오니까 이거 진짜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심사. 우리 뭐 공중파도 이거 재심사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어가 안 되면? MBC나 뭐 이런 데도. 어쨌든 지금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또 한 발을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번 그 방통위에서 내놓은 이 방안은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어렵지만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줍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 발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오보 잡는 부분도 물론 있고 그 외에도 또 좀 의미 있게 보이는 거는 이제 새로운 미디어들, 그러니까 미디어 다양성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 시청 점유율을 일반 지상파나 이렇게 뭐 그런 TV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새로운 미디어 이용 행태까지 다 같이 합치는 좀 통합적인 통합시청 점유율을 시범적으로 좀 산정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법령을 내년에는 개정할 예정이다. 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지요, 사실. 네. 네. 그리고 포털. 네. 포털 사업자의 일방적인 임시 조치에 대해서 정보 그 게재자가 이의 제기할 수 있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무슨 글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누구를 비판했어. 네. 아니면 어떤 기업을 비판했어. 근데 거기서 클레임이 들어와요. 네. 항의가 들어오면 일단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리잖아. 네, 맞아요. 아니 이거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글을 내릴 게 아니라 그 글은 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문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맞지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그거를 그냥 블라인드 처리해버리는 거는 이거는 무슨 북조선 우리가 북조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 포털에서 이 글 자체를 블라인드 해버리는 이 자체는 굉장히 퇴행적인 반민주주의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이런 거 네. 지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블라인드 조치 자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보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정말 인격 비하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막 이상한 이미지를 올려놓는다든가 쌍욕을 한다든가 막 그런 거는 이제 뭐 블라인드 처리하는 경우가 이해가 가지만 논리나 이제 그런 발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죠. 특히 저번에 제가 대선 기간에 보니까 뭐 특정 무슨 공인,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비판한 글이 갑자기 가려진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거대 기업이라든지 힘 있는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 자체가 다 가로막혀 버려요. 그 사람들이 전부 일일이 그걸 다 검색해가지고 이의 제기하면 전부 블라인드 처리되는데. 그건 사실상 시민들의 입을 막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일베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이런 거는 사이트 자체를 폐쇄시켜버려야죠. 소란에 폐쇄하듯이. 그런 게 지속 반복적으로 폐륜적인 것들이 방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사이트를 폐쇄시켜버려야지.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방송 사업자 등 뭐 음란물 유통 사실 인지되는 경우에는 삭제 접속 차단을 의무화하는 걸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상파 그 중간 광고 있잖아요. 지상파인 중간 광고가 지금 없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선을 조금 방안을 추진해봐야겠다. 근데 이게 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의 말로는 그거를 지금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의 변화를 지금 고려해볼 시점이 아닌가 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허용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그 중간에 광고를 하든 말든 그거 다 방송 사업자 자유에 맡겨놓고 결국은 채널권은 시청자가 갖고 있잖아요. 네. 보다가 그런 중간 광고 많은 거 짜증나면 그 채널 안 보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근데 대신에 그 세금으로 뭐 보전비 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청료 내고 그런 것도 주지 말아야죠. 똑같이 그냥 그 광고로 먹고 살라고 하든가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KBS 같은 경우만 지금 시청료가 있기 때문에 중간 광고가 없잖아요. 광고가 아예 없잖아요. KBS 1은. 1만요. 예. 네. KBS 1은 시청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시청료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그냥 자기들 멋대로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방통위에서도 어쨌든 지금 언론 문제들, 특히 방송 언론 관련해갖고 시정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정부가 제주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그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처리했어요. 네. 이게 원래 법원에서 조정안을 내놨었죠. 네네. 예, 이게 걸려있는 액수가 34억 정도인데, 법원에서 조정안을 내놨고 그 조정안을 수용하는 걸로. 근데 이 수용하면 이 사실상 소치화하는 효과하고 동일하다고 합니다. 예. 이 제주 해군기지 이거 강정마을 정말 오래된 10년 됐죠, 이제. 제가 2009년도에 2009년 10월에 제주도 갔을 때도 그때도 이 정말 상처가 느껴졌었거든요. 예. 상처가 느껴졌었는데 빨리 그 마을이 아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야말로 수구자파들 정말 가서 마을을 쑥대밭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국방부 당시 이명박 정권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을 주민들을 둘로 쪼개는 데 있어서 수구좌파도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저는 이 지점은 짚고 넘어가고 싶고. 네, 맞습니다. 그 행태가 과거 참여정부 때 부안 방패장 건설 그 당시에도 벌어졌던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수구좌파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자신들은 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악 이런 식의 선악 이분법적 구도로 접근을 해서 네. 구럼비 바위의 눈물이라는 이런 감성팔이 해가면서 짜증나는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우리 오늘 이상하게 방송이 좀 쳐져요. 그죠? 시작부터 지금 언론 얘기만 계속해서 뒤로 갈수록 점점 지금 다운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일단은 권 기자님 마이크를 좀 다시 찰까요? 지금 기자님 아까 마이크를 탁 친 다음에 소리가 안 들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마이크 작게 들린다. 없는데. 네. 제가 목소리 크게 내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쳐지시니까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언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사실 그래요.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요. 왜냐면, 진짜, 언론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짜증나죠. 저희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절반 분량을 계속 올려놓는 미디어 비평자라는 미디어 오늘도 사실상 한경호하고 같은 스탠스 잡고 가버리니까 거기도 미디어 비평을 사실상 거의 안 해요. 친해졌나 봐요. 무지 그냥 조중동 깔 때만 등장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좀 사실 제가 조금 아까 언론 얘기하다가 그 외로움 같은 걸 좀 느꼈어요. 고립감 같은 거. 아무도 언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힘이 좀 빠졌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제 사실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이 언론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권 기자님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단지 지금 눈에 띄는 어떤 빅스피커가 없다 뿐이지 숫자로 치면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많지만 어떤 제도적인 물리력, 화력 자체는 어쨌든 압도적으로 저쪽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총부대로 저 막강 화력의 어떤 전차 부대를 지금 맞서서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가끔씩 이제 힘에 붙이는 거 좀 느낄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우리가 종이컵하고 촛불만 들고 박근혜를 끌어내린 사람들입니다. 특히 침묵질 하는 민주당 짜증나죠? 의원들부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언론 MBC가 이 사고를 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 아무 말도 안 하고 팟캐스트에서도 그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네, 짜증이 나죠. 저도 짜증이 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환영 논평을 냈고요. 이런 논평은 또 잘 냅니다. 냈고 근데 이 관련 기사에 계속 비판적 댓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구상권을 왜 철회해 주냐? 세금 아깝게 34억 원 받아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법 시위에 대해서 어설픈 관용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의 댓글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구좌파에 대한 잘못들을 지금 지적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좀 공감이 가는 사실 댓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아깝다 이런 논리는 그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식으로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환산 안 할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정부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착착착착 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가면 정부가 계획한 것에 뭔가 일정 지연을 누군가가 시킨다. 이의를 제기하고 그 자체도 전부 손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논리이고 맞습니다. 이 논리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어떤 정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옥죄기 위해서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이런 소송 제기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이런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게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때부터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여온 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악의적으로 들어온 제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세금 34억이 아깝다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잘못된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악성 댓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구좌파 비판하는 것과 이 세금 문제를 따지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근데 그 댓글들 중에 그런 수구좌파들의 문제점을
짜증내하는 그런 비판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하여간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이전에 독재 정권들은 이제 총칼로 몽둥이로 때려잡았고, 이명박 때부터는 이제 돈 내라고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또 그런 기술을 또 개발을 하셨구나. 꼼꼼한 각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좀 시끄러운 소식인데, 청와대가 이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이제 좀 엄중하게 상황을 일단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지금 요즘 비트코인이 핫하죠? 너무 핫합니다. 핫한데, 네. 지금 청와대에서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것은 그 가상화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죠. 이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투기판처럼 돌아가는 거. 사행성으로. 사행성처럼 네네. 돌아가는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 진짜 무슨 투전판 같이 됐잖아요. 됐는데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런 새로운 게 등장할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시카고 선물거래소도 지금 열렸고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기술의 발전 자체를 틀어막는 쪽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자칫하면 가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불법 행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판을 막 좀 주식시장에 작전꾼들이 들어와서 휘젓듯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 수보회 때 이 말씀을 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뒤에 이제 이야기 이제 그걸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였는지 우리나라 이제 주요 은행들도 해외 송금을 일단 가급적 차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 우리는 은행, 산업은행 이런 데서는 아예 가상기를 다 닫아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 오전 10시에 그래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과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차관급들을 이제 불러다가 지금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지금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규제만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어놓고 있으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원래 이런 신기술에 빠르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좀 한꺼번에 한 판에 돈 이제 얻고 싶어서 손을 많이 댄대요. 그래서 이게 주로 어떤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게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지금 돈을 받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마약 거래, 그 다음에 범죄나 다단계 그런 데다가 이제 비용으로 이게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 이제 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낙연 총리가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지금 긴급회의가 일단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일에도 지금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그 고등학생들이 지금 화제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생들이 그 똘똘한 친구들이긴 한데 벌써 그 돈에 아주 그냥 하여튼 사고를 좀 쳐가지고 안위가 좀 걱정되는. 왜냐면 사람들을 상대로 약간 사기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하나가 되게 비싸요 지금. 그 엄청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게 전 세계에 이제 한정돼 있죠. 2,100만 개.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올랐는데 어떤 고등학생들이 조금 이제 사고를 친 모양이에요. 어떤 사고죠? 궁금하네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약간 사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어떤 이런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 기술을 싹을 밟아 죽이는 쪽으로 규제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도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게 지금 벌써 중국에서는 아예 다 이제 못하게 아예 다 가로막았고 일본에서는 약간 장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측에서는 지금 그 장점도 물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불법적인 문제들이 자꾸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일단은 제도적으로 일단 단속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또 바다 이야기를 대비시켜서 또 이야기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가 아직 그 참여정부 당시에 대표적으로 시달렸던 분이 명계남 씨예요. 명계남 씨가 바다 이야기 가지고 뭐 엄청나게 해먹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명계남 씨가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바다 이야기로 헤쳐먹었으면은 왜 힘들게 살았겠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금괴 몇 통 갖고 있다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언론이 얼마나 해악이 크냐면은 이게 2005년도인가? 4년도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야기가 아직도 사실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구 하나 제대로 바로 안 잡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이 지금 중요한 겁니까? 시민들이 그래 달라붙어서 그렇게 싸운다고 이게 다 바로 잡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유, 진짜. 아유, 또 언론 얘기 또 갑자기 했네요. 아이고, 그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무슨 바다 이야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사행성 정부냐, 뭐 있던 쓸데없는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게 비트코인을 이해 못하는 멍충이들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거래하는 사람이 좀 많은지, 얼마 전에 그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도 고객 정보가 또 해커들한테 유출이 돼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어제였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빗썸이라는 업체에다가 거래소에 4,350만 원 과징금, 1,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네. 이 제재 자체는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이게 규정이 없어가지고, 네. 예, 정보통신법을 적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이거 작대요. 너무 작죠. 왜냐면 지금 제가 그 비트코인 거래하는 어떤 분이 이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빗썸 쟤네들이 버는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요. 겨우 과징금 4,500 겨우 그게 무슨 쟤들한테는 껌값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 얘기 지적을 듣고 그 방통위에서 그 법을 좀 개정해 보는 걸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게 지금 우리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 법들이 거의 미비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가상화폐가 그래요. 화폐잖아요. 화폐는 뭐 축적 기능, 전달 기능, 교환 기능, 뭐 이런 필수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됐잖아요. 전혀 안 되고 있죠. 근데 이걸 무슨 그 주식 사고 팔듯이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상 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죠. 예. 주식처럼 사놓으면은 값이 오른다 이제 그 생각. 워낙에 이제 무슨 금 사듯이 네, 지금 그거죠. 그러고 있는데 네. 화폐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공신력을 부여해줘야 돼요. 저거 부여해주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죠. 지금 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 화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이 신뢰가 깨지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저도 잘 모르는 거라서 네. 함부로 떠들진 않겠습니다. 네. 그냥 저는 손 안 대려고요.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있다. 좀 시장이 좀 시끄럽다라는 얘기였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저께 첫 헌법 개정 의원 총회를 했습니다. 의원 총회였죠? 더불어민주당 행보가 굉장히 경쾌합니다. 경쾌하다는 말씀은 보세요. 예산 의결이 딱 끝나고 나니까 바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이 다음 수순이 뭐냐? 결국 내년 지방선거예요. 내년 지방선거는 선거도 선거지만 바로 이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까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 행보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행보 경쾌하다는 거. 예, 긍정적으로 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일단 어제 시작으로 해서 2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마친다고 하는데 일단 어제는 그 우리 헌법 전문 그다음에 기본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14일은 뭐 지방분권 경제재정, 19일은 정당하고 선거제도, 21일은 정부 형태 권력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게 권력구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논의는 또 개별적으로 발제자를 선정을 해서 토론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대통령제는 최인호 의원이 발제하고 내각제는 이종걸 의원, 분권형 대통령제는 김종민 의원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겠다. 이 토론 라이브 생방송 안 되나요? 네. 그러게. 이제 보고 싶네요. 우리가 여력이 힘이 좀 그게 되면 하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그런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팩트TV가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예. 팩트TV? 그렇군요. 예, 팩트TV 내가 광고를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가끔 삑사리 많이 내던데. 네. 약간 수구좌파 지향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팩트TV 그것만 조금 떨어뜨리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뭐, 대한 매체들 있잖아요. 그런 매체들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문재인 지지자층이랑 결이 딱 맞는 매체는 없습니다.
우리 뉴비 씨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팩트TV 그 정도만 해줘도 네, 감사하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뭐 말들이 많아. 뭐라고요? 뭐라고 말들이 많아요? 우리 너무 뭐 극렬 문과 극렬하다? 뭐 네. 어쩌고 저쩌고. 아니 수많은 이 대한민국 안에 수만 개의 매체 중에 이거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눈꼴 시렵냐? 그 극렬이라는 단어를 뜻을 잘 몰라서 그러죠. 그분들은 뭐 데모하고 뭐 집회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강목 들고 다니는 분들이고 우리는 만나서 노는 춤추고 노는 사람들인데 어느 쪽이 더 강렬한가? 네, 강렬한가 그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는 일단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그다음에 뭐 우리 또 부마항제 네, 이런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것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 뭐 네, 우리가 그리고 기대했던. 이제 우리 11월 그 작년 촛불혁명도 넣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거를 촛불혁명은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반대한대요.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자유한국당은 뭐 네. 이해는 됩니다. 네. 자, 제가 뭐 계속 하시죠. 네. 계속 할까요? 예, 뒤에 거 제가 당겨올 뻔해가지고. 네, 수도 그리고 이제 우리 수도 있잖아요, 수도. 네. 우리 서울 수도. 네. 수도에 대한 사항을 또 명시하는 거 우리 그 쟁점이 네. 있었죠. 우리 세종시로 네. 넘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다. 네, 요거는 한번 이야기해볼 만하긴 합니다. 네. 사실 그 수도를 헌법에 네. 우리는 규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할 때 그 네. 망할 놈의 관습헌법 이론이 관습헌법? 나오면서 네. 조선 경국대전 이래로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 서울이 수도다 이런 황당한 네. 궤변이 완전히 궤변이죠. 예? 이게 21세기 헌법재판소에서 등장했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헌법에다가 수도를 명시하는 나라도 많거든요. 예. 뭐 국기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새롭게 우리가 정비하면서 수도에 관한 조항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건 한번 토의해볼 만한 주제이긴 네, 해요. 이거에 네. 대한 쟁점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 민주당에서 얘기할 거라기보단 아예 법률적으로 위임을 해서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얘기고 뭐 기본권에 대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 어제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정권, 네.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강화, 정보 기본권 신설,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를 분리해서 표현의 자유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언론 출판에서 하고 집회 결사를 분리해서. 그다음에 정정보도 청구권을 헌법에다 신설한다는 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도요. 이게 헌법적 권리로 된다면 거기에 걸맞게 법률에서 좀 더 정말 국민들이 정정보도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고 언론사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무책임의 극단이에요. 예, 극치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더 이상 무책임하게 함부로 기사를 써갈기지 못하도록 맞습니다. 예, 그런 헌법 권리를 강화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반갑더라고요, 어제 이거 보면서. 예. 네. 뭐 이런 권리가 눈에 들어오고.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국민 발언권 신설 문제가 있어요. 국민 발언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청원 제도가 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국민이 어떤 법률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법률 개정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국민이 직접 법안 제출을 한다든지 개정안을 낼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직접 민주주의 요소인 거죠. 요소가 조금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어쨌든 이 권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뭐 국회의원도 자기 법률안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 국민 발언권 아주 좋은 얘기도. 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권에 대한 그 주체를 지금 이제 국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헌법에. 예. 근데 그거를 사람으로 네.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이게 사실은 지금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맞습니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그렇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헌법상 권리를 같이 누리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격렬한 논쟁이 아마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큰 흐름은
국민에서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불법 체류자의 아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기본적인 생존권부터 해서 교육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잖아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가서 개를 날려고 다들. 그래서 또 유럽 같은 경우도 난민이 그렇게 유럽으로 몰려오는 이유가 그렇죠. 바로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부작용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국민이 아니라 사람을 기본권의 주체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참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확대해 나간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해요. 이제 의견은 이제 일치가 됐다는 거고, 또 이제 근로라는 표현도 노동으로 바꾸는 얘기, 이것도 이견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다 뭐 마음에 듭니다. 우리 권력구조 개편만 4년 중임제로 대통령제로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헌법전문에 촛불정신 넣는 거 반대하는 우리 자유로운당 있잖아요. 네.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팝콘 뉴스입니다. 지금 여야로 넘어간 공이 있잖아요. 최경환 체포동의안. 이거에 대해서 별로 뭐 반대를 안 한대요. 네, 여당야당 쪽에서. 최경환이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제2의 2인제가 되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2의 2인제는 가스통으로 유명하죠. 예. 그 논산 지역구 사무실에 짱 박혀가지고 거기에 가스통 세워놓고 가스로 너무 웃겨요. 예, 여기 그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오면 가스통에 불 붙인다 하고 대치했던 그 2인제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최경환은 지금 체포가 되어서 가야 할 운명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 본회의 끝나면 뭐 사실 그때까지 되든 안 되든. 오늘 홍준표가 지금 뭐 일본 간다고 갔거든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 가셨는데 홍준표는 오늘 일본 갔어요. 가면서 기자들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은 그거를 보니까 최경환 체포동의안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당에서는 아마 불참. 표결은 안 하고 대신에 그게 이제 합의는 해주는 거죠. 우리가 본회의를 지금 22일 본회의밖에 없는데 23일 날 마감이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23일 날은 또 크리스마스 전이라서 또 의원들이 다 모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20일 날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자. 그래서 그날 이걸 발의를 하고 22일 날 표결을 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면 20날 그 본회의를 한 번 더 하려면 홍준표 쪽에서 자유당 쪽에서 이거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해주겠다는 거고. 해줄 것 같습니다. 갖고, 표결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해줘야 해주는 거예요. 저 새끼들은 믿을 수가 없는 애들이라가지고. 해야 하는 거지. 자유당뿐이 아니라요. 국민의당도 사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다 합의해서 사인까지 해주고서는 들어가고 반대표 찍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국민의당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야당은 없다. 그리고 홍준표 일본 왜 갔는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또 핵 이야기 하러 갔어요. 핵 이야기. 일본이랑 핵을 그래서 이야기해요? 한미일 자유주의 삼국이 핵동맹 어쩌고 헛소리 하러 간 것 같아요. 아, 일본한테 핵 얘기를 하러 갔다고 정신이 아주 없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대북 문제 자기들이 자기들이 해결해 보겠답시고. 아, 참. 열심히 해. 그래봐야 야당이야. 야, 일본 정치인들은 무슨 핫바지냐? 야당 상대로 무슨 정책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냥 혼자 그냥 정신승리하라고 하고 오라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가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우리 유시민 작가 얘기 잠깐 할게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유시민 작가 이름이 떴습니다. 네. 어제 밤에 화제였죠? 네. 초등학교 그 여유교실 노는 교실을 공공교육시설로 활용하자는 거.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 했던 기조들이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치원 운영자들부터 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뭔가 좀 반대에 지금 교육부가 각 그 시도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됐는데, 시도교육청에서는 난색. 본인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할 일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제 저게 나왔는데 지금 올라오자마자 하루도 안 되는 반나절 좀 지나서 3만 명 돌파한 청원이 됐고요. 하여튼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 유시민 작가가 지금 간접적으로 정의당한테 국민청원이란 이런 것이다를 좀 시범 조교처럼 보여주는 건가? 지난번에 유시민 작가는 진짜 시민 자격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정미가 그때
뭐였죠? 낙태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겠죠. 국민청원 청원 올라갔으니까 해달라고. 예. 응답하라. 청와대 응답하라. 이랬던 소리. 진짜 한심해서 진짜. 한심합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뭐 기존에 있던 내용이긴 한데 그걸 이제 유시민 작가도 알고 있어요. 이미 있던 건데 중요한 거는 각 부처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니까 한 부처에서 움직이면 좀 어렵다. 그래서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아니면은 총리실에서 이거를 컨트롤 역할을 똑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낙연 총리한테 문재인 대통령 따로 얘기해도 되지만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이걸 관심을 갖고 쭉 지켜봐야지만 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오픈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좀 호소하는 글이기도 했습니다. 이 청원 나간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유시민 청원 2탄이 올라왔어요. 일명 산차로 정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산차로 잡아들여서 죽을 때까지 퇴직을 유능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이런 게 올라오자마자 또 청원도 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오랜만에 그래서 관련된 추억의 짤도 하나 같이 보고요. 하여간 산채로 잡아와요. 알아? 네, 즐겁게 사시는 분은 우리가 그렇게 자꾸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작가라고 살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대통령께서 어제 중국 CCTV 인터뷰하시던 날 찍힌 사진이 올라왔어요. 저게 운명 중국어판이 나왔다고. 네. 와, 근데 중국어패 저거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우리나라 책보다 왜 훨씬 멋있는 거죠? 하드 케이스가 너무 완전히 케이스 멋있죠? 네. 저거 비하인드 있어요, 스토리가 그죠? 있는데. 정말요? 예. 궁금한데 시간. 여러분 우리 대통령 운명 저 판권을 우리 김영석 대표가 갖고 있어요. 네네. 예. 북팔. 북팔 대표 시절에 판권을 갖고 있죠. 저 책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 김영석 대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중국어판도요? 네. 하드 케이스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왜 한국하고 중국 차별하세요? 김 대표님? 왜 차별하십니까? 근데 중국어판은 저게 제목이 명운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저걸 시진핑 주석한테 선물한다는 거죠? 네. 그런가 봅니다. 네. 멋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뉴스인 세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수요일이었고요. 네. 네. 오늘 오후에 권칠승 의원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권칠승 의원을 왜 모셨냐? 네. 지난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결 과정에서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의 항의를 정말 잘 또 받아주신 맞습니다. 대표적인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정치인과 지지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문자 폭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오늘은 지선 특집이 아니군요. 그러면 지방선거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권칠승 의원님이 또 경기도 지방선거 실무기획단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 어제 박광원 의원하고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경기도 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항의 문자 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당이라면 미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던 아주 훌륭한 말씀이셨는데 그럼 기대해보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